앞선 두 발표를 듣고 나서요, 토론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선 앞선 그 주제 발표가 참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보 박사님의 그 유자변형 미생물 관련된 안전관리, 특히 이제 생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또 제한사항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김대삼 박사님께서 전반적으로 특히 그 수입 관련해서 FFP의 수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 또 제한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그 연구 개발상의 그 안전관리를 말씀해 주실 걸로 예정돼 있었던 이현 교수님께서 못 와주셔서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예, 그 주제는 뭐 다음에라도 언제고 또 발표되고 또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일단 두 주제 발표를 듣고 그리고 관계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이제 준비해 주신 분이 7분이 되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번 그 포럼의 목적이 이 소통에 있으니까 준비를 많이 해오셨겠습니다만 뒤에도 자료도 있으시니까 보면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중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한 5분 선에서 좀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된 그 주제하고 연관되어 있거나 또 관련된 것도 제안하시거나 문제점 지적해 주시거나 해서 딱 한 5분 내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지금 프로시딩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할까 하는데요. 다만, 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군요. 김은진 교수님께서는 맨 나중에 좀 해주신 게 내용상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에 먼저 나와주신 분은 그냥 제가 소속하고 성함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인사로 대항했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의 박태성 연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안전청의 구용우 연구관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보건원의 질병관리본부 에서 오신 손태정 연구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김영수 연구사님 나오셨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윤준원 연구관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바이오평가센터 김창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건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은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박태성 연구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의 LMO 심사를 담당하는 박태성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LMO에 대해서 지금 사료용으로 59건 심사 신청 중이고 41건에 대해서 승인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농업용 심사에 대해서는 105건의 심사 신청에 대해서 77건에 승인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LMO 개발에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2012년도에 17작목 135종에 대해서 개발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이 연구를 4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 유전자 검정 단계에서 구작물 38종, 기능성 검정 단계에서는 12작물 63종, 고정 개통 육성 단계에서는 8작물 28종, 그 다음에 실용화 단계에 가장 근접한 안전성 평가 단계에 있는 것이 3작물 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안전성 평가 단계에는 벼가 4종이 있고요. 고추, 배추가 각 1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심사 측에 대한 국가기관에서는 농업용과 식용으로 대해서 각 책임기관과
4개의 협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구축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 있어서 중복적인 심의가 있다고 아까 그 김태산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LMO법 그 통합고시 개정안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 예로서는 저희들이 10장에서 그 각 협의기관들에 대해서 그 협의 부분이 따로 이제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요. 장루재배 환경하고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장을 보겠다 하는 어떤 규정을 정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체유해성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오셨는데,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사료용하고 식품에서 공동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한 개 기관에서 심의가 끝난 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통합고시에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여기 써놨는데, 되도록이면 김태선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까 질문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협의 심사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장기간으로 그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지금 승인 현황을 봤을 때 한국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심사 때문에 시간적 여유 그런 게 있었고요. 후대 교부증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제초제와 해충 저항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까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가뭄 저항성, 환경 스트레스라든가 새로운 어떤 아미노액시드라든가 다른 변화에 의해서 지금 심의되고 있는 후대 교부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스마트 스택이라든가 멀티 스택으로 해서 4개, 5개, 6개 이런 식의 다양한 후대 개별전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대 개별전 심사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의 보안 자료 제출 기한이 시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김태산 대표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심사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해서 일어난 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들, 그게 한국 심사에 영향이 있는 부분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태선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진짜 그 어떤 FFP랑 그 작물 재배,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고시에서 FFP랑 지금 구분돼서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에 보게 되면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도 지금 FFP에 대해서는 그 외국 심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고, 국내 환경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용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통합고시 개정안에 보면 10-1에 보면 저희들이 모니터링 부분에서 아까도 그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FFP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니터링이 국내 환경이 아니라 그 개발국의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고요. 재배용에 대해서는 국내 환경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구분을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그 정부기관에서는 최대한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용우 연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역에서 유전자제약식품 안전심사 담당하고 있는 구영문입니다. 아마 이야기가 중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복 안 되는 부분은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다 중복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제 식품용 LMO를 왜 안전심사를 하냐 물어보시면은, 저는 식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섭취해보지 않았던, 먹어보지 않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위에서 심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품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안전 평가를 해가지고 섭취한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게 먹어도 되는지 그 경험을 축적해서 다 사용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GMO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식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제 특성이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평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평가 툴도 개발됐고 규제기관에서도 그 툴에 따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은 1980년대 초반부터 OECD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개발이 됐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4년도에 실질적 건강증원칙이 발표됐고 그 이전에 82년도에 기본적인 진단가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진단에 따라 가지고 데마크에서 1982년도에 세계 최초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입법을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늦었죠. 그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진 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식품위생법이 2003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2004년부터 안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왔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고시를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해왔습니다. 99년도부터. 그래서 사실 법을 따지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의로 지침을 만들어서 99년 지침을 만들어 2000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RRS가 처음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가지고 지침이 이제 고시로 바뀐 거죠. 바뀌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왔던 거 2008년도에 에런법이 시행되면서 인체위해성뿐만 아니라 환경위해성에 대해서 심사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승인된 식품의 예림은 농산물로 보면 한 7개가 되고요. 품목은 어제 한 개 승인이 돼가지고 81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김승보 박사님이 발표하신 미생물 하나 그래서 LMO는 현재 82개 식품용 LMO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용 LMO의 안전평가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재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이 되는 것은 실질동물성 원칙이 기본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벤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벤트별로 케이스바이 케이스를 한다. 그리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위해평가 툴입니다. 위해평가로 수행되는데 이 위해평가는 이미 GMO 하기 이전에 케미칼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해평가 툴을 맞춰가지고 코덱스에서 식물, 미생물, 동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놨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가 저희 각국에서 각 나라의 규정에 현실에 맞게끔 규정을 다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 될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쭉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위해성 심사를 하는 규제기관하고 좀 협의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합리적인지 그런 게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GMO 대위에서 심사한 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2년 정도, 만 12년 정도 되고 있는데 심사가 어느 정도 계속 경험이 축적되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 이거는 필요 없는 규제다. 또 안에 어떤 부분에서는 옛날에는 규제를 안 했는데 새로운 규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사 경험이 또 축적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 평가 방법이나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은 그것도 적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은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해가지고 심사를 계속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체계로 심사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태상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게 한 두 가지가 정도 있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관을 법정 심사기관을 준수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법정 심사기관은 싱글 같은 경우는 270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270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검토하는 기간만 270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안이 나가게 되면 그게 다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사기관이 고정되어 있는 270 내에 무조건 심사를 완료해달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니지먼트하고 어세스먼트하고 좀 구분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책에는 여기에 나오신 규칙에 다 나와 있는데 어세스먼트만은 기관은 아닙니다.
매니지먼트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는 엄격하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어세스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부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매니지먼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이게 승인됐을 때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모니터링이 해야 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매니지먼트 성격이 가미돼서 승인되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는 이걸 표시를 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한다, 승인해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매니지먼트 성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어세스먼트만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태정 연구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의료용을 제외한 상업용 이외에 즉 식품을 포함한 보건의료용 제외한 용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체위에서 협의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LMO 법률 체계하에서 시험용도용 LMO 수입 승인 그리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유해 가능성이 높은 LMO에 대한 개발 국가 시험에 대한 개발 승인 그리고 특수밀폐 연구 시설에 대한 허가 및 국가 관리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LMO 법률 체계하에서 어떤 그 모든 작물 환경, 자연 생태계 또는 해양 생태계에 맞춰서 그 환경 위해성과 더불어 인체 위해성을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평가, 심사를 수행하도록 법률적 체계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식품을 포함한 보건의료용 이외의 모든 인체위해성 평가 협의 심사를 각 해당되는 주무부서와 함께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는 용도가 사료 용도나 관상용 화해용 그리고 잔디류나 아니면 유전자 변형 미생물, 식품이나 보건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에 대한 그런 산업용 용도를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의 심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약청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식용으로 유통이 가능한 LMO에 대해서 인체위해성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식품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위장관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 사람에게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의 루트가 위장관과 장관을 통해서 간초혈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경우에는 위장관이 아닌 어떤 비강 내지는 어떤 피부 안전과 이런 노출에 의해서 위해성이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떤 인체위해성 평가에 관한 그런 기조를 그런 부분에 대한 알러지성과 독성에 대한 평가 위주로 작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접촉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둬서 실제 심사는 그런 형태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진행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 적용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이제 생명공학 분야,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분야와 농축산물 분야 그리고 생물 에너지 환경 등 BT 산업에 폭넓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작물에만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신규 발행 산물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어떤 평가가 케미칼적 아까 구영희 연구관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케미칼적 어프로치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가 어떤 산물에 대한 평가에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특허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근거로 보면 실제 에너지 환경 등 청정 기술 분야 활용 가능한 유전자 변형 미생물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미생물에 대한 평가는 산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어떤 생물체,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라는 생물체 본연의 평가가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 같은 경우가 생물체 유형과 분류를 명확하게 저희가 그 카테고라이즈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유형군 분류를 하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물이 아니라 미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전파 방식이나 그리고 숙주의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감염량에 따른 병독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평가 요소가 반드시 빨리 서둘러서 확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유전자 변이 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도시 개정안에 저희가 인체위해성 평가에서 미생물 파트가 새롭게 포함이 되면서 그 부분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평가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경부 쪽 그 LMO 법률 관련 주무부서에 제언을 했고 그 부분이 평가 요소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미생물 전문 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염성 미생물 전문 기관이고요. 향후에 개발되고 활용화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에 대한 어떤 인위성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부 조사 연구나 용역 사업 등을 꾸준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가 R&D 위해성 평가 개발을 위한 국가 R&D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단기간 걸쳐서 계획은 저희가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인체위해성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내년에는 좀 발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일단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 미생물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제적인 예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 이용에 따른 잠재적 악영향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의 주요한 미션이고요. 복지부로서 가지는 미션이고 그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BT 산업을 계속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의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안전성이라든지 유해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단기간의 발전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유해성 평가 툴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의 김영수 연구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업용 및 해양용 LMO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용도 LMO의 그 수산 및 해양 생태계 협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왜 그 수소 생태계, 제가 일단 그 해양하고 수산을 합쳐서 수소 생태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혹시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생태계는 수생태계만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육상에서 결국 많은 그 오염물질이라든지 어떤 그 영양물질이라든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태계는 육상생태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연결된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런 안정적인 흐름이 되어야 그 수소 생태계에서 우리가 그 갯벌에서 오염을 정한다든지 그리고 갯벌에서 그 낙지나 유용한 수산물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경관 서비스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상 생태계에서 그 재배되는 뭐 GMO나 이런 거는 하천을 따라서 그리고 강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원론적 입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수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BT 작물이 재배되면서 BT 독소가 특정 곤충류에게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했지만은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제 결과들이 제기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최근 연구로는 뭐 2011년 제가 본 논문에서는 GM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아무래도 그 부식이 될 건데 부식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속도는 부식되는 속도는 영향이 없었지만은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조금 약간 곤충상이 변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태삼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이제 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심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일단 수사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일단 그 뭐 BT 장부 같은 경우는 그게 BT 성분이 있으니까 그 생태계에 서식하는 곤충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사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료로 이용했을 경우에 우려이 괜찮은지 그런 이제 궁금증, 저희 심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그 타 분야와 같이 유사하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가 자료 작성에 있어서 그 심사위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의 원칙이나 어떤 단계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윤준헌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안전연구센터 윤준헌입니다. 저희 환경과학원은 아까 계속 얘기가 되는 위해성 신설위원회에서 자연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맡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까지는 과학원은 원래 환경 정화형 LMO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농지청이나 시각청에서 오는 거에서 자연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협의 심사를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연정화형 LMO는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협의 심사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8년 이후 지금까지 40건이 협의 심사가 접수됐고요. 어저께 심의 완료된 것까지 합치면 25개가 심사가 완료됐고, 이제 8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는 철회됐기 때문에 현재 8개만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쪽에 대한 위해성 심사에 대한 거는 사실 개발자 쪽에서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제일 좀 불만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일 건데요. 저희 쪽은 심사 크게 그 3가지로 구분하는데, 생물 쪽에 대한 위해성 평가, 그리고 도입 유전자의 위해성, 그리고 주변 생태계의 영향 판단이 3가지 범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종에 대한 위해성 판단은 심사 대상 LMO의 근현종이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도입된 생물자 자체의 생존 능력과 확산 능력을 중심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도입 유전자에 대한 판단은 도입 유전자에 대한 자체 독성, 삽입부의 염기서열의 생성 가능성, 유전자 전이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생태계 영향 판단은 가장 저희가 평가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주변 생태계 영향 판단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야외 포장 실험 결과가 있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그 야외 실험에서 환경주에서 LM하고 근형, 곤충, 식물, 토양 미생물에 대한 상호 연관관계를 검증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생태계의 근지 및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것들이 사실 환경 영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개발하는 쪽 입장에서는 사실 우선순위가 있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료가 올 때 보면은 그런 NTO에 대한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는 언급은 되어 있는데 그게 자료들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평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료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는 아까 손태정 박사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LM와 식물을 위주였는데요. 지금 CJ에서 아까 발표하셨듯이 미생물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협의 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할 때 미생물에 대한 밀폐계 미생물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2번째긴 한데 기존에 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던 거하고 약간 프레임work이 좀 바뀌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안에서 평가 체계를 좀 손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뒤에다 토론 자리에다가 쓴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를 하다 보면은 환경영향 평가 쪽에서는 어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벤트에 대해서 비슷한 자료들이 반복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부채에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중고 피하면서 제외를 많이 하는데요. 꼭 가장 많이 들어간 것들은 대표적인 걸 4개를 여기다 써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도입 유전자가 토양 잔류나 미생물로 전될 가능성, 그리고 토양 미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 이런 부분이 요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이 그냥 언급만 되든지 정성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사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토양 미생물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을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양 미생물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때 일반 세균과 방성균 외부 부분에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종분리의 부분이 좀 모호해서 데이터를 보면은 방성균이 세균보다 더 많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요청을 하는 것들이 요즘 최근에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월동성도 국내 환경에 대한 잡조화 가능성에 대한 실험 자료에 대한 건데요. 사실 미국이 주로 개발사인 미국 쪽이나 우리 쪽이 환경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동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으로 월동성이 없다고 확인된 부분은 많이 그게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마찬가지로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NTO에 대한 부분이 BT 쪽 관련된 거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성적인 데이터까지 어떻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량적인 사실 심사위원들은 환경 위해성 심사위원 하는 분들은 위원들 내부에서 얘기할 때도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이 협의 심사기관이고 또 대부분이 FFP이기 때문에 환경방수성이 되게 낮은 상황인데 왜 자료를 많이 요구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입장은 FFP도 이론적으로는 방출 가능성이 적지만은 방출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동로라든지 이런 쪽에 대량 방출은 아니지만 소규모 방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소량이라도 방출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방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NTO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의도적인 유실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제조사가 그 모니터링을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모니터링에 대한 프로토콜이든지 아니면은 비의도적인 모니터링을 개발 단계에서 포장사업 실험을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개발 쪽에서 했으면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간접적인 평가를 판단의 지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 자료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없다는 얘기를 알면서도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까지 LMO에 대한 환경 예산 평가 부분은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그런 처음 개발 단계에서 설계할 때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자료는 끝까지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하는 향후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결국 심사가 들어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그런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바이오특화센터 김창기 박사님 해주십시오. 예,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김창기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위해 가지고 주로 제주대학교 이호영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썼는데 교수님께서 오늘 못 나오셔가지고 일단 교수님 안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겠지만 이제 그 내용 제가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도의 학교에서 개발한 제초제 저항성 주연 잔디는 개발 후에 벌써 한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온 국내에서 굉장히 실험에 근접해 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잔디에 도입되어서 이제 새롭게 발현되는 펫 단백질은 기존의 많은 작물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의 어떤 입증이 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체 유해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 유해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우려하고 있는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점은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국내에서 아직까지 재배용으로 어떤 작물도
승인이 받은 적이 없고, 특히 잔디라는 작물에 대해서는 심사의 경험이 없다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FFP를 통해서 수입되는 이제 콩이나 옥수수나 면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재배용은 아닐지라도 수입을 위해서 인체 위해서나 환경 위해서에 대한 충분한 어떤 심사의 경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잔디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한 가지 단점입니다. 제가 특히 이제 심사를 통과하는데 극복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는 걸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잔디는 무엇보다도 국내 환경에서 콩이나 옥수수나 면화 같은 그러한 작물과는 틀리게 농경지를 벗어난 자연 환경에서도 정착과 생존과 정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이제 분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잔디가 종자, 그 다음에 영양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번식이 가능할지, 자연 환경에서 국내의 다양한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의 생존과 정착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셨던 이제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종자의 발화율이 잔디 발화율이 5% 이내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95%에 해당되는 종자의 경우는 죽었거나 아니면 활력을 유지하면서 휴면 상태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휴면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그런 어떤 자료도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역시 다른 작물하고는 틀리게 잔디의 경우에 국내에 갯잔디나 금잔디나 이와 같은 자연에서 생육하고 있는 잔디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현종과의 교잡을 피하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벽을 통해서 화분 비상거리가 잔디의 화분 비상거리가 짧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겠지만, 이러한 어떤 잔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재배 환경을 벗어나서 자연 환경에서도 생존과 정착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존재하고 있는 근현종과의 교잡도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잡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떠한 일이 생겨나게 될지, 그래서 교잡이 되었을 때 후대의 생물학적 특성이 변화하는지, 그런 어떤 후대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특성을 비교하는 자료까지 제가 봤을 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에서 개발한 타가토스 생산 미생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국내의 어떤 심사기관이나 아니면 안전성 평가를 연구하는 분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맞았던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성국 박사님 옆에 계시지만 처음에 안전성 심사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여기에 이제 관여된 많은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안전성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혼선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밀폐 시설에서 생산되는 GM 미생물의 경우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환경 위해성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일단 사실은 그 전에 앞서서 환경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이 먼저 있었고, 필요하다고 이제 규제기관에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환경 위해성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재차 논란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 방출용이 아니고 밀폐 이용 시설에서 이용되는 생산되는 GM 미생물이라면 노출량이, 환경에 대한 노출량이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절한 선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환경 유해성 평가가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는 아까 그 김성모 박사님 그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산업계와 학계 그다음에 규제기관 모두 이러한 어떤 밀폐 이용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되는 GMO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환경유해성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GM 미생물 말고도 현재 제가 최근에 그 본 뉴스에 의하면 분자 농업을 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GM 작물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의료용 어떤 그 물질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물질을 밀폐 시설 안에서 생산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국내에서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밀폐 시설에서 재배되는 식물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의료용이나 산업용에 필요한 소재를 이제 생산하고자 할 때 역시 환경유해성 평가를 어느 정도 규모까지 과연 환경유해성 평가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향후에 그 산업화가 이루어질 때 혼선을 미래에 이제 방지하면서 충분히 대비하면서 이제 유해성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운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제 유해성 심사를 맡아 하시는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집이 익산인데요. 지난주에 전주에서 그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뭐였냐면 탈핵은 가능하다라는 주제의 강의였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으면서 그 김웅중 교수님이요 이제 탈핵은 가능하다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물론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태양광 발전을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진국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더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점점 태양광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묻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햇빛을 가지고는 그것이 위험하다라거나 굳이 안전하다라고 강조하지 않는다. 근데 왜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는 굳이 안전하다고 강조를 하게 되냐. 굳이 안전하다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그 GMO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특히 연구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산업계에서 이걸 상품화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쳤으니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GMO라는 것 자체가 그 과학기술 자체가 안전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 안 되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안전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한 10여 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토론회나 이런 데 가면서 이 발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 연구개발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여러분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GMO는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최대한으로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개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저 뭐냐면 내가 개발했건 누가 개발했건 어쨌든 GMO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정서상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들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러한 유해성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해성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이제 계속 가게 되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하게 되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걸 소비자들이 먹어야 될 때를 위해서 뭐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유통되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가 이제 유해성 심사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유해성 심사 제도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아까 김태선 박사님이 이제 그 발제하시는 부분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환경에 관련된 노출 빈도에 따라서 뭔가 좀 차별성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출 빈도,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적어도 지금 오고 있는 FFP는 노출 빈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밀폐 시설에 있는 미생물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낮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밀폐 시설은 빈도가 낮고 그 다음에 FFP는 빈도가 낮으니까 빈도가 낮은 만큼 빈도가 높은 거에 비해서는 좀 완화된 제도를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2010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를 했던 전국의 26곳의 사후 모니터링 결과가 그때는 그것이 군락을 형성하지 않고 단지 하나 둘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왜 1년 뒤에 또다시 조사를 해서 그 후에 것이 발표가 아직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1년 내에 그게 군락을 형성하지 않고 별 볼 일 없이 그냥 다 뽑아서 없애버렸더니 그 다음에는 그 26곳에서 사라졌더라. 라고 한다면 1년 후에 간단히 발표하면은 그렇구나. 이게 조금씩 발견이 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구나. 그러면 이걸 미리 적발을 해가지고 뽑아버리면 근절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 이후 그 26번 장소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조차도 확인 안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없으면 자신있게 없다고 했을 거다. 근데 이게 있으니까 뭔가 미심쩍어가지고 아직도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이게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성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GMO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 주제가 위해성 심사제도와 관련된 거라서 그 심사제도와 관련돼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제1조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의 목적은 안전성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법 2조에서부터 끝조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해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항상 이게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위해성하고 안전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법의 목적은 안전성인데 그 후에 모든 것들은 위해성이라는 거죠. 그다음 더더군다나 그거에 의해서 그 이후에 나온 통합고시까지도 다 위해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그 법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많이 양보를 해서 그러면 위해성 평가만 가지고 그래서 이해성 심사 제도를 가지고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조금 제시를 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여러 차례 김태선 박사님 발제하시면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박태성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윤준원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통합고시에 따르면은 심사 항목이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100개가 넘는 항목을 5개가 나눠서 해요. 근데 그 5개의 기관에서 공통으로 해야 되는 게 37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35% 이상이 중복으로 5군데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복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면밀하고 정말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신뢰가 간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외부에 비춰질 때는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하면서 GMO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WTO 얘기도 하고요. 수입 규제 얘기도 하고 무역 장벽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괜히 5개를 함부로 해가지고 규제만 엄격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상 내용으로 봐서는 딱히 엄격한 것도 없는데
절차가 복잡한 것일 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이 문제를 좀 가장 우선적으로 심사절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항목으로만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항목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 항목을 심사할 수 있는 국내 인력도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도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구성원도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구성원도 중복되고 이렇게 모든 게 중복이 되니까 오히려 또 이 중복성이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에 나온 책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 맛있는 식품법 혁명이라는 책에서 문제를 했습니다. 구성원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제대로 심사가 되겠냐 이렇게. 그러면 사실 개별적인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쨌든 심사를 한 건데, 단지 내가 여기에도 심사위원이고 저기에도 심사위원이고 저기에도 심사위원이었던 것 때문에 마치 내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의심을 받는 것 같은 이런 문제까지 생긴다라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모든 사람이 기분 나쁘고 모든 사람에게 무리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지고 모든 사람에게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박태승 박사님 개정안이 나오면 중복 부분을 많이 줄였다고 하시는데, 이건 중복 부분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뭔가 이거를 갖다가 통합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심사위원회 풀 속에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심사위원회 이름도 전문가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심사위원회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다들 이제 박사들만 있습니다. 박사들만 있는데, 이 박사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GMO 작물이라는 것을 직접 재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직접 재배해서, 물론 그 사람들 저쪽 굶고 있고 다른 사람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먹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하고 또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거나 이거를 재배해야 되는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이런 개선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지금까지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과학적 타당성에 좀 더 더해서, 이게 이제 원래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의 그 원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사회경제적 고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이 제도 안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제도 안에 녹여서 이 사회경제적인 고려까지도 잘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7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